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역시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역시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당 협상안 마련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하여 220대 110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산으로 가는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처리 물 건너가나입니다. 여야 5당이 지난해 말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았고 이틀 뒤에 바른미래당, 또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야3당의 입장이 의원 정수에서부터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3당은 330석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 정수 문제 또 선거제 개혁 문제 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 전 의원님, 지금 이 선거제 개혁 문제인데 네. 의원 정수 문제로 이게 또 논의가 옮겨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죠? 300대 330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필연적으로 의원 정수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네. 작년 연말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네.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이 1월 말까지 선거제 그 개혁 입법을 완성시키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1월 중순 넘어서 이제 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엊그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월 말까지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1월 말까지 원래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는 이제 국회에서 안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월 말 여야가 합의한 1월 말도 좀 어렵고 2월 15일까지 내기도 조금 기대 난망이지 않은가. 중간에 또 설도 끼어 있는데 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300석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중에서 300석이죠. 현재 300석인데 그중에서 지역구를 253석인데 53석을 줄이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늘린다라는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주지의 그래요? 사실이죠. 오호호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하려면 정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야3당은 얘기하기를 과연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수를 전혀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네. 야3당에서는 기본적으로 330석 정도로 의원 수를 30석 늘리고 그리고 이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 또는 3대1 수준으로 야3당에서 하는 330석은 그럼 지역구는 몇 석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2대1 또는 3대1 비율로 하자는 거예요. 지역구를. 그러니까 2대1로 하면 220대 110 지역구 220대 비례 110 정도로 해서 출발하자 논의의 시작을 그렇게 해야만 네. 진정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그나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3대1로 했을 경우에는 우려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지역 의원들이 내 지역구를 내놓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민주당 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그 문제 제기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야3당이 주장하는 대로 3대1 비율로 한다고 하면 330석 기준으로 했을 때 248석 대 100 몇 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8대 82. 예, 그런 예. 그런 경우에는 지역구를 줄이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또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네. 비례대표 수를 좀 늘리고 이게 가능한 건데 일단 야3당 논의의 출발은 220대 110 정도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인태 그 국회 사무총장이 일가를 하셨듯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고 이거는 네. 협상을 위한 면피용 그런 카드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그보다 더 나아가서 거의 불가능이 아니고 이거는 네. 가능성 제로다. 민주당 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전례를 봤을 때 이 선거구제 협상을 할 때 지역구를 하나 혹은 둘 정도를 줄이거나 또 늘리거나 어디에 갖다 붙이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도 거의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뭐 국회에서 거의 누워서 농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그러고 나서도 원래대로 그냥 회귀하는 그런 일이 빈번했었는데 예. 민주당 안대로 53명을 줄인다, 지역구를 53석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아니고요. 또 민주당이 던진 뭐 준연동형, 무슨 뭐 복합 그런 것들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거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요. 이렇게 좀 보는 아까 것이죠. 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안 그리고 한국당은 입장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당론이 없다는 당론이 얘기죠. 없다고요? 네.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300석을 유지하자 그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국민 정서상 여전히 이제 그 실제로 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원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뭐 정치학계라 보면 원수를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적죠. 어떤 예. 부분은 충분히 하고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네.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상 현재 국회의원 수에 대하여 이렇게 정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차라리 또 실제로 국회의원 한 명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 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그 다 같이 손을 대야 될 것이 실제로 보면은 뭐 일본이나 러시아만 하더라도 그 온 비서 진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오히려 그것은 뭐 국회에서도 예산 정책처라든지 당도 당의 어떤 뭐 공통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래서 입법 보조를 각 개인 물론 뭐 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잉돼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국민들은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국민 1인당 말해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 국회의원 혼자의 월급으로 생각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같이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의원이 늘었을 때 이 취지로 되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보좌진들이 또 1인당 벌써 한 9명이 딸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한 이것으로 다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비례대표를 뭐 50명 줄이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야3당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220명 수준이거든요. 20명 줄이나 50명 줄이나 똑같이 고통이 아까 말한 대로 1명, 2명 줄이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역구에 나오면서 득표율제라든지 혹은 뭐 공동으로 같이 비례대표도 같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네.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석을 줄이나 50석을 줄이나 20석을 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같이 토론해 가야 되고 네. 더군다나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떨어졌는데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돼 있습니다만 단식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예. 의원님은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 정수 문제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300명도 많다. 그런 지금 시선입니다. 지금이요? 예, 네. 100명 줄이자니까 박수 치고 하는 국회에 거죠. 대한 불신이 강하죠. 국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어쨌든 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지금도 많다고 하는데 이걸 늘리자는 거는 제가 볼 때도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자 지금 아니 우리가 이제 기사 반응을 보는데요. 이 연동형 뭐 비례대표자 이런 기사들은 사람들이 안 봅니다. 잘. 그게 뭐겠습니까? 국민들 눈에는 이거는 국회 내의 그분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도 적어도 국민들 눈에 비친다는 거는 또 중요한 겁니다. 왜? 아니 뭐 연동형을 하게 되면 어떤 당이 유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단식도 하더라. 또 여당 이제 민주당의 인기가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는 소선거구제와 이걸 가면 다음 선거는 크게 이길지도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속셈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도 과거에는 또 이제 비례대표 생각하다가 요즘 보니까 갑자기 인기가 높아집니다. 문재인 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잘하면 이거 다음 총선 때 우리도 뭐 이기겠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의 룰은 시간마다 자꾸만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거 하는 나라 세계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독일이 하는데 독일은 국회의원 숫자도 바뀝니다. 이걸 따라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뭐 이게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다 다르고요. 미국 같은 대통령제는 오히려 1인, 우리 국회의원 1인당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권자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단순적으로 뭐 OECD 평균이 이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민주당은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게임의 룰에 있어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3당도 보고 한국당도 보고 또 민주당 내부를 살피다 보니까 어정쩡한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안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의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당론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또 최근에 뭔가 김태우, 신재민, 뭐 손혜원 등등 큰 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구제보다 더 중요한 일들부터 하자는 지금 입장에다 또 얼마 전에 또 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 씨 문제 터져가지고 지금 국회가 지금 경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1월 말까지는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지난번에 손학규 현실적으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할 때 그때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독일만이 아니라 스웨덴이라가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몇 있고요. 군데 말씀해 보세요. 독일이 제일 제대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더 있고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자는 나라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면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네.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한 예.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예. 몇 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했던 것들을 안 하겠다. 예.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가 정권 초기에 한창일 때 목리 부려서 결국에는 지금 물 건너가는 형국으로 가버렸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 200대 100 이 안을 내놨을 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이 총리 국회 추천제 이거를 또 이제 내세우면서 지금 또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아, 이거랑 개헌이랑 예, 연동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 총리 국회 추천제를 예. 수용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제대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여야 그 5당의 합의 자체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또 다른 전제를 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제1야당은 별개로 치고요. 이 정권의 이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 걸고 예전에 주장을 했었죠. 그때는 굉장히 열악한 야당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었는지 그러면 그때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네. 지금에 와서는. 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100% 싹쓸이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가 승산이 굉장히 큰데 우리 불리한 이 제도를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아마 속내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200대 100이라는 안을 내놨을 때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서는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다 뭐 과반 이상 획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데자뷰를 우리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뭐 과반을 넘기느니 뭐 180석을 넘니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때 뭐 다 웃으면서 그냥 굉장히 속으로 좋아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결국에는 2016년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선 공약을 하고 주장을 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이 변형된 이런 뭐 갖가지 연동제를 뭐 무슨 준 연동제랄지 이런 것들 이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려면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조입하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유불리 따져가면서 또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의원수 늘리는 거 국민정서법에 어긋난다? 저는 얼마든지 여당이 책임감 가지고 설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법 하나하나마다 국민들의 뭐 그 여론조사 투표해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번 다 국민 정서법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공약에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지역주의법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의원 정수만큼은 좀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뭐 이렇게 절충형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가 제안의 그 대안일 수 있겠다는 저희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아직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 정수, 특히 경우에 따라서 의원 정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제도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극단적으로 개인 지지와 정당 지지가 나누어졌을 때 의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 부분이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권역별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당 득표와 비례득표를 여러 가지 합해서 하는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과잉돼서 이렇게 그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 국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300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2대1로 하자 이런 안을 내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우리 김 의원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총리 추천제하고 이거 하면 논의하겠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연동제 비례대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걸 검토했다는 거였지. 그때 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가서 말씀한 거예요? 아니, 그때 5당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다시 끝난 다음에. 그때 그거는 이제 다시 합의를 풀려고 하면서 한 거는 그거는 설령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데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자 국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도시는 한꺼번에 여러 명 뽑아도 되지만 확 줄여도 되지만 시골은요. 농촌이나 어촌 이런 쪽은요. 지역 대표성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유권자가 좀 적더라도 이 지역은 꼭 국회에 한 명 나와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막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자 도시는 조금 유권자 수를 많이 하고 좀 많이 없애버리고 이쪽 이제 시골은 좀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칼로 베듯이 뭐 330석 이런 거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헌과 원래 선거구제는 같이 가는 걸로 처음에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 한 걸 같고요. 그건 또 논의해봐야죠, 뭐 지금. 아니 근데 그 논의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됐지만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선거구제 지금까지 그 18대, 19대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났습니까?
왜? 이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범보수 진영의 국회의원 숫자가 18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80명의 민주당 의원들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게 네. 게임의 룰을 다수당의 그 뜻대로 한다? 지금 뭐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이거 뭐 빨리 하자? 이건 아니라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어떤 선거 제도를 갖다가 아무리 야당이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차라리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못하는 당론이 거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예를 들면 뭐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면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못하다는 고려할 수 생각.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것도 그것은 아닌데. 더 애매한 거잖아요. 야당은 그러니까 시간만 겁니다, 끄는 원래. 것밖에 아니, 시간만 끄는 과거에 거지. 민주당 야당 타는 걸 차라리 보면요. 입장을 내놓는 게 너무 낫죠. 약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정도도 약한 거죠. 왜? 약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지금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국무총리 이 제도라는 것 정도는 자체가 이미 내각제적 요소를 우리나라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박홍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미 결선 투표제 속에서는 총리를 연합으로 여러 당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딸에 넣어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차라리 선거구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연동형은 우리 안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마치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또 앞에서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옛날부터는 주장해 왔지만 이 지금 한 달 혹은 며칠 사이에 논의해야 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새로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 있게 우리를 받을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도 과연 그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이 집권 여당과 원내 그 야당 제1당인 제1야당이 똑같이 다 비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이 다 이거를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은 당론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도 의원들 의총을 열었으나 굉장히 요식행위였고 찬반 무슨 토론 자체도 없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내놓은 거죠. 민주당 명평으로. 의향이 없다라는 것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늘리지 똑같은 않기 때문인 거고. 연동형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한다 그러니까 그 일단. 핑계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동형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서 한국형이지 그거는 굉장히 변질된 것이고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의원수 늘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 집권 여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정말 소신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얼마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네. 실제로는 속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동영 대표는요. 네. 그 의원 그 세비를 반으로 완전히 깎고 그 의원 얘기입니다. 정수를 늘리자 그랬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자 330명 되더라도 현재 300명의 숫자에 준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대표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3당은 그 공통의 목소리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예산 안에서 네. 늘어나는 숫자까지를 다 커버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은 안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보좌관 수도 줄인다라고 하는 보좌관 협의회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서 뭐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6천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무 자르듯이 보좌진 줄이고 아까 제가 제도적으로는 보좌진 문제를 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당 개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인다? 지금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물어보십시오. 올해도 국회의원 세비 올렸지 않습니까? 1.8%. 예. 올려놨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면 나는 세배 낮출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 줄이나 50명 줄이나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의 네. 서로 이해가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모색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중재안을 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요. 민주당이 우선 해야 될 거는 저는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야3당이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을 이 정도 안을 가지면은 국민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놓은 아닌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산권이 국회에 있는데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 늘릴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늘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다시 세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럴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농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은 지금 야당은 고육지책으로 그게 내놨지만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초에 그거를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도입하고자 했던 그 취지를 본래의 어떤 순수한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집권당이 되었을 때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해서 이러한 야당의 중재안 없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숫자 늘리고 이게 국민들의 그 표를 제대로 그 국가에 반영하는 또 정치 구조에 반영하는 그런 참된 민주주의의 어떤 한 방편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제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의원 수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보장도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한 욕 먹어가면서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국민들 정서를 핑계를 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라도 요 범위 안에서라도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이 야당의 그 절충안 인셈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력 안 한다는 말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논의를 하는데 마치 지금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이고 지금 현재의 선거구제는 악이라는 이런 전제를 하면 안 된다고. 선악은 아니고. 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아니죠. 모든 게 이걸 가지고 단식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십시오.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맞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나라가 독일과 한두 군데 더 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굉장히 불안정한 의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반 정당이 없는 정당이 나라가 대부분이고 연합하고 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요. 미국 보십시오. 대개는 양당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그래도 일당이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과반이 안 돼서 좀 힘들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과반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양당형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는 그것도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게 정의다 이거 하자고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도시와 농촌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도농복합형 이 선거구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도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특히 이제 저 농촌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분도 이게요. 이거 하나하나가 민주당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을 두고 논쟁이 벌일 만하고 한국당 내에서 이거 있잖아요. 당론 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지금 자꾸만 연동형 비례대표대로 가자 맞춰라.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회의원 특권 문제인데 먼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연봉을 갖다 반으로 자르십시오. 먼저 하고 1년 뒤에 이거 하면 국민들이 예스하겠지만 하지도 않고 매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월급 내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불황이든 뭐든 간에 국회의원 월급은 늘 올라가고 국회의원 보장한 수는 늘 늘어났습니다. 자기 희생도 하나 하지 않고 우리 더 뽑을게 다음에 우리 월급 깎을게. 안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아니 핵심은 진현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토론하자는 건데 왜 그 토론을 하지 않고 시한을 위해서 이때까지 빨리 이걸 통과시키자. 그건 지금까지 많이 토론했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개특위 구성된 지 1년이 다시 정리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근거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성이 이고 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국회의원 공약이 거의 다 SOC 투자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공약할 만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말은 300명 안에서도 정말 내부 국회의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3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국가가 더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당내에서 조정해 가야죠. 당의 권위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많이 해서 좀 더 나은 정책적인 체제로 가자는 그런 뜻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가야지 아까 진현 말씀대로 하나의 연동형은 발전 방향이 좋은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이게 안 돼. 지금 막혀 있잖아요. 야삼당에서 주장하는 게. 그럼 패스트 트랙 그런 걸로 할 건가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가능한가요? 야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려면 민주당이 동의해야지 가능한 거죠. 한국당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야당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거구제 자체를 패스트트랙 하는 거는 조금
다 모두에게 부담인 그렇죠. 거고요. 합의가 그리고 돼야 이거는 되는 거죠. 굉장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선거구제 이야기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논의가 진전된 다음에 네. 최후의 카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원외 세 사람이 뭐 의원들 세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공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오히려 아까 한국당에서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제3자적 시각에서 본다면은 민주당도 하기 싫은 거는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300명이나 330명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비례대표 숫자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배 이상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뭐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가 늘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비례대표가 늘어서 뭘 한다고 말씀하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 자체를 전혀 베이스를 그런 갖지 말씀이 않고 아니고 하시는 대표성에 거죠.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요. 지역구 의원이 하나 더 뽑혀 올라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 논의가 굉장히 아니기 길어지는 때문에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은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이것은 아마 이 지역의 투표율 이거 같이 해서 하자, 그걸 결합해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아까 뭐 독일 얘기하셨어야 되는 얘기하셨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 선거구제 개편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양당이 그 국민투표로 이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지금 보면은 이 각 3당의 입장 차이 또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 차이 이런 것이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미국을 보면요. 미국하고, 극단적으로 예. 자, 그럼 대통령제 거기 국가에서는 대통령제는 비례대표가 알겠어요. 필요 없다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예, 일반적으로 예. 비례대표 예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지금 비례대표들이 그럼 잘하고 있나? 진 의원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정치학계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선진적이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결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하고 뭐 나중에 유럽에서는 그럴 수 국회에서 있죠. 그렇게 의미 없는 것들을 왜 예. 대선 공약을 넣은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들을 하십시오. 한국당은 넣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산으로 선거제는 산으로 하는 저희는 것 그런 같고요. 적이 지금 국회도 지금 안 열려 있잖아요, 그죠? 2월달에 열릴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뭐 파행 선언을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두 번째 주제로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통합의 공광로가 아니라 갈등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파를 초월해서 당을 통합하고 보수 우파와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문재인 퇴진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 이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보고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뛰쳐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월가을부 두 번째 주제는 한국당 당권 레이스 점화 27 전당대회 초반 판세는 어떨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김진태 의원은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10명 안팎의 후보가 저마다 자신이 보수통합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내 대선 예비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판이 커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진성호 전 의원께서 신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간만에 주목도 받고 있고요. 웃음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예.
황교안, 오세훈이라는 양강 구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부산으로, 대구로, 울산으로 막 다닙니다. 이걸 지켜보는 홍준표 전 대표의 마음은 네. 나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대구 가서 네. 무슨 홍카콜라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본인은 당 행사가 아니라 본인 주도의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도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전 대표가 3강 구도로 갈 거로 보이고 또 여기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좀 나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대권 후보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좀 참고 다른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름을 박아가지고 세 명 다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다는 건가요? 자기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의 해석도 재밌습니다. 아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나름대로 중심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결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빅3의 경선판을 오히려 공개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세 명으로 좁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우리 방금 나왔지만 안상수, 김진태,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주호영, 정우택, 심재철 많습니다. 제가 다 말 안 하면 조경태도 있구나. 이분들 또 섭섭해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지금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현실은 냉혹한 게 언론들이 잘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 국회 방송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황과 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3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고 나 한다 하면 또 이제 3강 구도로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판이 커졌고 2월 27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민주당보다는 확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인 지난 시간에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나오지 마라, 나도 안 나온다는 것은 자기도 대선 후보에 좀 넣어달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말하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래 심판을 받았으면 다 열심히 잘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오지 마라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게 나중에 사실은 당에서의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친박이 강한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은 비주류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도 맞습니까? 현재는 홍준표 전 대표가 출사표를 본격적으로 딱 던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황오 양강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친박 중에서도 아주 핵심 친박이라고 불리는 몇몇 분들은 탄핵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보호하지 못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까지 하면서도 소소한 요구까지도 들어준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뭐 했나 이제 와서 왜 당 대표가 되려고 하나 이제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그밖에 대체적인 그 아주 핵심을 제외한 몇몇 나머지는 대체로 이 황교안 후보라고 하면 후보에게 좀 기대를 거는 것 같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조금 그 휴지기가 좀 긴 셈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 무상급식 문제로 투표 붙이고 했던 그 이래로 꽤 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비박 또 비주류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세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양강이라고 해도 황교안, 오세훈 이 두 분은 당내에서 그렇게 이 지지 기반이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와서 입당해서 모아가고 있는 거고 세를 불려가고 있는 거고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참 당을 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이제 꾸려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수사표를 던진다고 하면 이 양강이 황과 홍의 구도로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세 명이 붙는다고 하면 조금 더 약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홍준표 전 대표는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의 막말이나 또는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언행 뭐 이런 거를 빌어서 문제 삼기도 하고 또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등 돌리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또 역시 홍준표밖에 없다. 할 말을 한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또 그 결집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 네. 하여튼 그래요. 10명 가까이 대표 후보가 난립하고 모처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좀 제대로 국회 내에서도 풀어갈 문제들을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동시에 개파별로 있네요.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은 향후 공천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어쨌든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TK 대 수도권 이렇게 이제 오세훈 대 한교안 하면은 실제로 뭐 그 한종 전 총리가 이제 TK 출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이라는 이미지 또 큰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좀 어르신들 중에서 보수층에서는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구도. 그래서 뭐 오세훈 전 시장도 울산 같은 데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수도권이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다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원 입장에서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누가 매치업을 하는 것이 당의 시너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오세훈과 나경원 두 젊은 뭐 개혁적 느낌이 되는 그런 컬러가 낫다고 보는 반면에 말하자면 한교안 대 나경원이가 오히려 더 두 가지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어느 견해가 더 클까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누가 보여집니다. 다니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어떤 구도라든가 향후 충선 문제, 대선 문제가 어떻게 판도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주관적으로 이렇게 뭐 누가 낫다고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일단 지금 말씀처럼 황교안 전 총리는 안정감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총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친박 쪽에 있는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 이 수도권을 갖다 흡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꼭 그렇다는 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세훈의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의석수가 122석이고 영남에 있는 그 TKP까지 합쳐도 65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전략적 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는 확보됐는데 영남을 갖다가 좀 더 먹기 위해서는 영남 출신 후보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논리인데 그런 면에서 오세훈이 당대표가 되면 TKPK는 당연히 도와줄 테고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인데 이게 이제 오세훈의 확정론이고 또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내가 과거에 뭐 막말 비판받았지만 사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았잖아. 요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또 홍준표는 홍준표대로의 연일 지지층을 얻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쪽에서 이제 평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되면 프레임이 우리한테 유리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과연 그대로 되지는 않는 게 또 정치판의 논리고 제가 봐도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는 확실한 단점이 있고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된다고 누가 되는 게 좋다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가 더 좋다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전 시장이 한 번도 한교안 총리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라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한교안한테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한 번이라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야만 박빙으로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뭐 그렇게 뭐 안 될 바에야 나도 이기는 후보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당권에서도 밴드웨건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김무성 전 대표 뭐 몇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주자들은 나오지 말아라는 얘기도 했고 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건 참 뭐 나오지 말한다고 해서 안 나올 분들도 아니고 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이 과거에 뭐 각 당들의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익히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문재인 후보, 박지원 후보가 당권 놓고 이인영 후보까지 3파전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아주 뭐 심각하게 많이 그 경쟁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박지원 후보가 들고 나왔던 그 캠페인 슬로건이 당권 대권 분리론이었어요. 당권이 당대표가 돼서
온전히 뭐 밀어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더군다나 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5년 지금 4년 전에 민주당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는데 당권대권 분리론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지금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 나오지 마라. 이거는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대선이 아직도 아니, 제 말이 안 3년이란 끝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권대권 분리론은 역시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좌우하는 요건이 된다. 3명으로 통상할 건지 5명이 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는 또 유불리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김 의원님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시죠.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뭐 5명 정도로 해서 흥행을 더 세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5명 이상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나오죠. 한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뺐어요. 아니 김무성 의원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이제 마지막에 뭐 어쨌든 그동안은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 있죠. 뭐 가능성은 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당대표 선거가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지금 김희정 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대권 후보급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리형일 경우는요. 크게 클로즈업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뭐 다 지금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거로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표는 했었잖아요. 한 번 했지만 또 하겠죠. 꿈이 왜냐하면 자기가 홍카콜라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한번 나라를 꼭 운영해보고 싶어. 했으니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분들도 대통령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TV 토론이 좀 중요하다 보는 이유가 지금 말씀처럼 3명으로 좁히느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3명으로 좁혔는데 한국당은 좁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같이 했었어요? 컷오프 아니면 많지 않았으니까 후보들이. 컷오프를 하게 될 때 3명으로 하느냐 4명으로 하느냐 5명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흥행이 달라지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그겁니다. 3명 해가지고 만약에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가 TV 토론을 한다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잡아도 상당히 재밌는. 왜냐하면 거기에 또 4명을 할 때 김진태가 들어오느냐, 근데 김무성이 들어오느냐, 정우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바뀝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돈이 없어가지고 크게는 못하고 TV 토론 위주로 한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없기는요. 진 의원님 최고위원 등록비가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많이 받는 겁니다. 진 의원님은 등록비로 해야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좀 우세가 되는 것이 한국당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제가 못합니다. 못하죠. 왜냐하면 세 분 다 훌륭한데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게 세 분 다 공정한 기회에서 띄워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제가 얘기 안 할 줄 알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분 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공정한 얘기입니다. 모든 그렇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이미 상강으로 좁혀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진 의원이 평소에 그 워딩을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 거다 제가 감은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하여튼 너무 지금 공정해, 아주. 너무 공정한 것 같아요 우리는. 김무성 의원 얘기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의원님은 어쨌든 전제를 당이 위기 시에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가 뭐 불출마도 했고 총선에 내가 빨리 선언했죠.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단도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 선언 진작에 했고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 김학영 의원을 밀면서 당대표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에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설사 굴뚝 같다 할지라도 그거를 바로 뭐 불과 얼마 만에 그냥 여반장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이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고 했는데 언제가 위기일까요? 지금도 상당한 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본인이 해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게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드네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 대안 있는 정당으로 정말 나가느냐 탄핵 이후에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초점이 될 것 같은데요.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관련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전당대회가 27일인가요? 27일, 27일.
그 투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당원하고 뭐 여론조사 이렇게 7대 3입니다. 국민 3, 당원 7. 예.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크네요. 민주당은 더 당원 비중이 높죠. 아니 한국당 얘기하고 한국당은 있어요. 7대 3입니다. 그날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니 그거는 트럼프 김정은이 하는 건데 뭐 보도의 비중은 좀 떨어지겠지만 뭐 결과는 뭐 당심이나 뭐 표심에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달 남았네요, 이제. 27일 한달 날 정도.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한번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께서 선택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먼저 선택하신 사진 한 컷 화면에 나왔네요. 우리 요즘 뭐 최고의 스타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데려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폐가에서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뭐 사고 나도 책임 못 진다면서 했다는데 어쨌든 공포의 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말하기 싫은 거는 다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손혜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저는 손혜원 의원이 오만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좀 적어도 있잖아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있고 그 홍영표 의원 어깨에 손을 딱 얹고 뭐 그 표정들을 보면요. 예. 제발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로 좀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저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금태섭 의원이 한마디 했다가 주말까지 사과 안 하면 뭐 기다리겠다. 협박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오만한 모습들이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 당 지지도 이번에 보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좀 내려갔는데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공직자라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포의 백분쇼. 저는 이거 보고 너무하다 싶은 공포의 거예요. 백분쇼. 예, 아니 저 장소부터가 저게 기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저 폐가에서 저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질문하자마자 처음에 조선일보 기자 질문하니까 예. 처음부터 그런 걸 무리하고 답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궁금한 거는 답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저런 방식. 저 태도가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런 태도들이 국민들이 국회를 싫어하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싫어하는 그 기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여전히 그 손혜원 의원의 태도에 대한 많은 비판적 그 지적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또 언론관에 대해서도 약간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이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을 내려가는 게 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정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정책위 의장께서 또 한 말씀 하셔서 호국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또 가져온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목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그런 데 대한 여론도 아직까지는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살펴볼 것은 살펴보고 또 저도 또 손혜원 의원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도 있어요. 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은 주택을 산 사람한테만 이익이 되지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다 쫓겨나는 부분까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공직자로서 과연 저 접근 방법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은 좀 법적인 잣대에서 또 엄격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전히 이 게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손 의원이 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날 그 나전칠기 자기가 갖고 있는 나전칠기 전 품목을 다 국가나 또 기증하겠다, 뭐 기부하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재산을 헌납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실제로 헌납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진정성은 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거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박은 바는 없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헌납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손 의원이 그 기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자기 너무 지겹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지금 이 손혜원 의원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주나 됐습니까? 2주 됐습니다. 2주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15일 날 첫 보도가 됐기 때문에 1월 15일 날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양분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민주당은 100억을 기부한다 그랬는데 재산 신고는 또 53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박물관의 가치에 대해서도 너무 주관적이고 또 최근에는 예. 본인의 개인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시라.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시기에 왼쪽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고 오른쪽은 서지현 검사입니다. 작년 1월 29일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이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 받은 성추행, 미투 운동에 촉발이 됐던 이제 그 뉴스 출연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딱 1년 만에 1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해자들에게는 아마 실질적으로 이런 선고가 내려진 것을 통해서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에게 큰 경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위로가 된 그런 1심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딱 1년 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회 각계각층에 전부 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왔고 최근에는 이제 이 스포츠 에까지도 빙상 관련한 선수들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은 이 고발과 또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숨어 있는 피해자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또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해자들의 이 용기 또는 폭로 이런 거에 언제까지 기댈 것인가, 또 피해자들의 희생에 어디까지 기대서 이런 일이 매번 그때 이제 건건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번 이 1심 선고를 계기로 해서 또 뭐 항소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추행 문제나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국가 사회가 조금 책임을 지고 뭔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절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죠. 성폭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 조재범 전 코치도 마찬가지지만 안 했다 그래요. 정면 부인을 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뭐 제 2차 가해, 3차 가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입는 아주 것이죠. 열이멸 다 안 했다 그러고 얘기하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서지현 검사 부분에 깊이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양승태 원장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중도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분이 도주할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구속 못 시킬 줄 알았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오히려 심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고 전면 부인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후배 법관들이 나를 누명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구속의 빌미가 되는 그런 것이 초유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하나의 오명이 될지언정 또 더군다나 본인이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러다가 정말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도 인멸하고 도주도 할 수 있다. 그런 그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더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판 거래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재판 장사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장사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무혹 단계입니다만 아직은. 그래서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법무부 내에서의 문제들을 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하고 같은 시기에 법을 같이 관장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황교안 전 총리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입성을 해서 대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한 분은 정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알겠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논의의 속도가 상당히 붙을 전망으로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또 전행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사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재판을 바랄 뿐입니다. 모쪼록 사법부가 그릇된 관행을 떨쳐내고요.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동의를